저는 멕시코시티에서 자동차 산업을 취재하는 독일 출신 기자입니다. 폭스바겐이 고향인 볼프스부르크에서 자란 저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문화였죠. 그런 제가 지난 3년간 멕시코에서 목격한 건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성장세는 눈부셨어요. 틀락스칼라의 기아 자동차 공장, 뿌에블라의 아우디 공장 옆에 들어선 한국 부품 업체들, 그리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멕시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독일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속도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아침 모든 게 바뀔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인상안이었습니다. 자유무역 협정이 없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이게 52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 나왔고, 멕시코 전체 수입의 8.6%에 해당한다는 보고서를 읽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둘러 틀락스칼라로 향했어요. 멕시코시티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이 작은 도시는 한국 기업들의 멕시코 진출 성공 사례로 불리는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만난 한국인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한 중년 남성이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황스럽죠.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부품 중 상당수가 중국에서 들어오거든요. 관세가 오르면 생산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10여 년간 이곳에서 일하며 쌓아온 애정과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꿈이 걸린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멕시코시티 중심가의 한 카페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박영호라는 분이었는데 한국 정부에서 파견된 통상 담당관이었어요. 그는 10년간 멕시코에서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도와온 베테랑이라고 했습니다. 기자님, 이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그가 커피잔을 들며 물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에서 사용하는 중국산 부품과 소재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박 담당관은 노트북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공급망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빨간 선으로 표시된 중국에서 오는 수입품들, 파란 선으로 표시된 한국에서 오는 기술과 장비들, 그리고 초록 선으로 표시된 멕시코 현지 조달 품목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 선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단순히 완성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사 하나, 고무 부품 하나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독일 자동차 산업과의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독일은 대부분의 핵심 부품을 자국이나 유럽 내에서 조달하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의 반응이 흥미로워요. 박 담당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위기라고 하면서도 벌써 대안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어젯밤에만 해도 세계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현지 부품 업체와의 협력 확대, 공급망 다변화, 심지어 새로운 기술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인들의 특별한 점을 느꼈어요. 독일인들이라면 아마 정부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거나 업계 단체의 대응책을 논의했을 텐데 한국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죠. 일단 현장을 더 자세히 봐야겠어요. 제가 말하자 박 담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오늘 오후에 한국 부품업체 대표님과 만날 예정인데 함께 가시겠어요? 그날 오후 저는 박 담당관과 함께 뿌에블라 외곽의 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이정훈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부품업체였어요. 30년 전 작은 철공소에서 시작해 지금은 멕시코에 2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만난 이정훈 대표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눈빛이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공장 착공식 사진들이 시간 순으로 걸려 있었는데 그 사진들이 한국 기업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기자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 때문이었어요. 관세 없이 미국과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었거든요. 이정훈 대표는 테이블 위에 놓인 부품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톱만한 크기의 그 부품이 자동차의 핵심 기능을 담당한다고 했어요. 자세히 보니 표면에 미세한 홈들이 정교하게 파여 있었습니다. 이 부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특수강제의 80%가 중국에서 와요. 한국에서 가져오기엔 물류비가 너무 비싸고 멕시코 현지에선 아직 품질이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산 소재에 50% 관세가 붙는다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공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멕시코 직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위기를 겪어봤거든요. 2000년대 초 중국과의 가격 경쟁,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까지. 그때마다 우리는 버텨왔어요. 이정훈 대표는 공장 투어를 제안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걸으며 그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어요. 독일의 자동차 부품 공장과 비교하면 규모는 작았지만 자동화 수준이나 품질 관리 시스템은 결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직원 중 80%가 멕시코 사람들이에요. 처음엔 의사소통도 어렵고 품질 기준을 맞추는 것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가족 같아요. 실제로 한국인 관리자와 멕시코 직원들이 스페인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현지 부품업체들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려고 해요. 멕시코에도 우수한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있거든요. 처음엔 품질 맞추느라 고생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자란 경험을 떠올려 봤어요. 독일 기업들도 위기를 겪을 때가 있지만 대개는 정부나 큰 기업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정훈 대표의 말에서는 스스로 길을 찾아 나가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멕시코 현지 부품업체도 방문했습니다. 카를로스 곤잘레스라는 사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는 10년 전부터 한국 기업들과 일해왔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처음엔 까다로웠어요. 품질 기준이 정말 높거든요. 하지만 그들과 일하면서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이제는 우리 제품이 독일이나 일본 기업들과도 경쟁할 수 있을 정도가 됐죠. 카를로스의 공장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한국에서 들여온 장비들이 정확한 동작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멕시코 직원들이 집중된 표정으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품질 관리 차트가 스페인어와 한국어로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관세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복잡해요. 카를로스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미 한국 기업들과 깊이 연결된 우리 같은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한국과 멕시코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한국어 학습서가 놓여 있었어요. 제 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한국 회사와 더 깊이 일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관세 인상이 그런 계획에 영향을 줄까 봐 걱정이에요. 카를로스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 한국 기업의 간판이 보였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거든요. 지난 10년간 그들과 일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번 관세 인상이 단순히 한국과 중국, 멕시코 간의 무역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멕시코 경제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 장관이 관세 인상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어요. 이 조치는 어느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32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에브라르 장관의 말은 신중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특히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아시아 투자 기업들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장관님, 한국 기업들도 중국산 부품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한국과는 자유무역 협정이 있기 때문에 완성차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품 조달에는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회견이 끝난 후 저는 장관의 측근인 카를로스 로메로 차관보와 개별 인터뷰를 할 기회를 얻었어요.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에 가져온 기술과 일자리를 우리는 높이 평가해요.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을 교육하고 기술을 전수해 주거든요. 로메로 차관보는 자료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에서 창출한 일자리가 15만 개에 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조치는 주로 중국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최근 중국산 자동차들이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방문한 한국 기업 공장들에서는 멕시코 직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직원들이 스페인어로 기술을 가르치는 모습을 자주 봤거든요. 한국 기업들과는 어떤 식으로 협력을 계속할 계획이신가요? 우리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싶어요. 특히 전기차와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말이죠. 관세 인상이 오히려 더 깊은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틀락스칼라로 향했어요. 기아 자동차 공장의 이민호 부장과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는 3년 전부터 현지화 전략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이 시트는 멕시코 현지 업체에서 만든 거예요. 이민호 부장은 생산 라인을 걸으며 설명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하얀 세단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독일의 자동차 공장과 비교하면 규모는 작았지만 효율성은 결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한국이나 중국에서 가져왔는데 지금은 품질도 우수하고 비용도 절약되죠. 관세 인상이 오히려 현지화를 가속화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기업들의 특징을 새롭게 발견했어요. 독일 기업들이 기술적 완벽성을 추구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상황에 맞는 최적화를 추구하는 것 같았거든요. 중국 브랜드들이 타격을 받으면 우리가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어요. 한국과 멕시코 간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까요. 이민호 부장은 새로운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멕시코 내 부품 현지화율을 기존 60%에서 80%로 높이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단순히 관세를 피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에요. 멕시코를 우리의 아메리카 대륙 진출 핵심 거점으로 만들려는 장기 전략이죠. 그는 태블릿을 꺼내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멕시코를 중심으로 북미와 남미, 전체로 뻗어나가는 공급망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콜롬비아, 칠레, 심지어 브라질까지 진출할 계획이에요. 멕시코가 그 모든 것의 허브가 되는 거죠. 공장을 나서면서 저는 멕시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는데 그 아래에서 한국과 멕시코의 기업인들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특별한 행사에 초대받았어요. 한국과 멕시코 기업들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기술협력 세미나였습니다. 장소는 뿌에블라의 한 호텔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세미나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중소기업들의 발표였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작은 회사들이었지만 함께 뭉쳐서 멕시코 부품 업체들과 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김수진이라는 한 한국 기업 대표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그녀는 섬유 부품을 만드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관세 인상을 위기가 아니라 더 깊은 협력의 기회로 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이 겨우 20명이에요.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하지만 다른 한국 기업들과 힘을 합치면 멕시코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회가 됩니다.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논의됐어요.
한국 기업들이 기술을 제공하고 멕시코 기업들이 현지 시장 지식을 공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비용 절감만이 아니라 품질 향상도 목표로 삼고 있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이정훈 대표와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한 달 전과는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멕시코 현지 업체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어요. 기술은 우리가 제공하고 현지 시장 이해는 그들이 도와주는 거죠. 그는 스마트폰으로 공장 설계도를 보여주었어요. 기존 공장 옆에 새로운 생산 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관세 인상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오히려 현지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어요.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저는 멕시코 기업인들과도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카를로스 곤잘레스도 있었고 새로 알게 된 분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정말 빨라요. 한 멕시코 기업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일주일 안에 해결책을 가져와요. 우리는 그런 속도에 익숙하지 않은데 함께 일하다 보니 우리도 빨라지더군요. 2달 후 멕시코 의회에서 관세 인상안이 정식으로 통과됐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 기업들의 놀라운 적응력을 목격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작은 일화였습니다. 틀락스칼라의 한 한국 부품 업체가 현지 기술학교와 협력해서 멕시코 젊은이들을 위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거든요. 관세 인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였죠. 결국 비즈니스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프로그램 개막식에서 한 한국 기업인이 한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스페인어로 연설하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국제화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멕시코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관세 인상안을 통과시키면서도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은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어요. 우리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무분별한 유입은 막고 싶지만 한국과 같은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은 더욱 강화하고 싶습니다. 카를로스 로메로 차관보가 제게 한 말이었어요. 실제로 새로운 한국-멕시코 기술협력 기금 설립도 논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현대자동차가 멕시코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관세 인상이라는 위기가 오히려 더 큰 투자를 이끌어낸 셈이었죠. 우리는 멕시코를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기술 혁신의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멕시코 법인 대표의 말이었어요. 그는 기자회견에서 멕시코를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전기차 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며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관세 인상이라는 위기가 어떻게 더 깊은 협력의 기회가 되었는지,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단순한 적응을 넘어서 혁신을 만들어냈는지를 목격했거든요. 석 달이 지난 지금 저는 멕시코시티의 한 카페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의 모습이 보여요. 하지만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뭔가 다른 느낌입니다. 지난주에 틀락스칼라를 다시 방문했어요. 이정훈 대표의 공장에는 새로운 생산 라인이 가동되고 있었고 멕시코 직원들이 한국인 엔지니어들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관세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 보니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정훈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지 파트너들과의 관계도 훨씬 깊어졌고 기술 수준도 크게 향상됐거든요. 카를로스 곤잘레스의 공장도 변화했어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새로운 생산 라인을 설치했고 품질도 크게 개선됐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이제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할 정도가 됐어요. 아버지, 저는 나중에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 아이가 저에게 한국어로 말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관세 인상이라는 무역 분쟁이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낸 셈이었죠. 기아자동차 공장에서도 새로운 소식이 있었어요. 현지화율을 80%로 높이겠다던 계획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품질이 오히려 향상됐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지 업체들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이민호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창의성과 우리의 기술력이 만나니까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며칠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멕시코 정부에서 주최한 한국-멕시코 협력의 날 행사였는데 양국 기업인들이 함께 모여 지난 몇 달간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거든요. 그 자리에서 한 멕시코 젊은이가 한국어로 발표를 했어요. 한국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배운 기술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발표가 끝났을 때 전체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아,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협력이에요. 카를로스 로메로 차관보가 제게 귀띔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 말이에요. 박영호 통상관과도 다시 만났어요. 그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들을 멕시코로 유치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관세 인상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어요. 이제 한국과 멕시코의 협력은 제조업을 넘어서 기술 혁신 분야로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을 정리해 봤어요. 관세 인상이라는 외부의 충격이 어떻게 내부의 혁신을 이끌어냈는지, 위기가 어떻게 기회로 전환됐는지를 직접 목격한 셈이었죠. 독일에서 자란 제게 한국은 처음엔 먼 나라였어요. 하지만 멕시코에서 목격한 한국 기업들의 모습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꿈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틀락스칼라의 공장에서는 한국과 멕시코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을 거예요. 관세가 올라도 협력은 계속되고 장벽이 높아져도 신뢰는 더 깊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무역이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예요. 경제뉴스 뒤에는 항상 누군가의 꿈과 노력이 숨어 있거든요. 위기는 끝났지만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과 멕시코가 함께 써내려가는 협력의 이야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지난주 틀락스칼라를 방문했을 때 한 멕시코 직원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는 서로 다른 점만 보였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 지금은 같은 점이 더 많다는 걸 알았어요. 모두 가족을 사랑하고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는 점에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국제화는 차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무역의 파도는 높아도 우리의 항해 기술은 더 정교해진다. 그리고 때로는 그 파도가 우리를 예상치 못한 새로운 땅으로 이끌어주기도 한다. 멕시코에서 만난 한 한국 기업인의 일기에서